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좀 날이 많이 더워졌죠? 선생님이 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겨드랑이 부분이 축축해지는 게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선생님이 땀이 좀 많은 편인데 겨드랑이가 제일 민감합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겨드랑이가 축축해질수록 좀 텐션이 업되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영상도 좀 반복해서 보고. 자, 그래서 지중해 부근에 있었던 문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중해. 일단 지중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딘지 아나요? 자, 중국,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대충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세계 지도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자, 요 부분, 유럽을 끼고 있는 요 부분이 지중해라고 합니다. 지중해. 근데 여기에도 4대 문명급은 아니지만 조그만 문명이 있었어요. 바다를 끼고 있는 에게 문명이라 해가지고 바다 문명이 있었습니다. 에게 문명. 교과서 참고를 하시고, 이 에게 문명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폴리스라는 겁니다. 폴리스. 이 폴리스는 조그만 도시 국가를 말해요. 요 부근에 있었던 이제 지형이 산악 지형이 많아. 산이 많다 보니까 서로 왕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별로 여기 바다를 끼고 있고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이 부근, 이 평지 부근을 중심으로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 우리 지역으로 예를 들면 대천 시내가 있고 또 성주산 너머에 또 성주 있고 부여 있고 이렇게 낱개별로 도시, 이 도시들이 국가를 이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 도시들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경찰 아니에요, 경찰. 이제 중2 정도 수준이면은 그 폴리스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폴리스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는데, 그 전에 이 폴리스 우리 교과서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높은 산 위에 건물을 지었대. 이것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신전. 우리 그리스 하면 신화 유명하잖아요. 이 폴리스들의 이 모임을 그리스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신전이 있었고, 요 아랫부분 평평한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정보도 교류하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아고라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고라, 광장. 좀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 비슷한 연배는 알 거예요. 우리 다음 있죠, 다음. 이제 카카오로 바뀌었지만 다음에 초창기 때 아고라라고 하는 어떤 토론회, 온라인 토론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고라란 표현은 선생님 그걸 통해서 되게 익숙한데 이 그리스 세계에서 광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아고라가 익숙한 사람은 선생님이랑 비슷한 세대예요. 반가워요.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나 해서 다음에 아고라를 찾아봤는데 선생님 못 찾았는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폴리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폴리스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있죠. 아테네랑 스파르타. 조그만 도시 국가인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지중해에 있었던 그리스 세계다. 다 합쳐서 그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국가는 서로 동지이기도 하지만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아테네, 여기는 민주정치가 발달했어요. 민주정치. 근데 스파르타는 뭐 군사정치라고 할까요? 이거 선생님 만든 표현인데 좀 이미지가 달라. 아테네는 좀 철학적이고 공부하고 좀 머리를 쓰는 좀 이런 이미지라면, 차분한 이미지라면 스파르타는 군사적인 것만. 이런 이미지예요. 특히 우리 스파르타는 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 선생님 같은 우라마 몸매 남자들이 등장하는 무슨 영화가 있나요? 눈치 깠죠? 영화 300. 영화 300이라는 걸 보면은 거기에 스파르타! 하고 외치는 우람한 몸매의 아저씨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선생님도 숨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다시피 여기서는 좀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었던 귀족들, 이런 애들이 권력을 잡았었던 스파르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육 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좀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은 버림받고, 아직도 선생님 기억나는 게 어떤 소년이었는데 숲에 그냥 버려져. 거기서 이제 창을 만들어 가지고 늑대였나 어떤 괴수를
괴물을 때려잡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좀 강하게 키웠었던 스파르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보다 수가 적었었대요. 그래서 강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군사적인 이런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스파르타입니다. 반면에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색깔이 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히 봐야 될 것이 요 민주정치 부분이에요. 민주정치. 자, 아테네 하면 민주정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아테네 민주정. 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소개해 줄게요. 솔론. 솔론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시키자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재산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다르게 표현했던 사람이 솔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 줄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 자,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는 도편 추방제라는 걸 추진했대요. 추방은 쫓아내는 거잖아. 근데 도편이 뭘까요? 도편. 도자기 파편이란 뜻이에요. 도자기 파편에다가 앞으로 독재할 가능성이 높은 놈의 이름을 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나오면은 걔는 딴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선생님 평상시 이 영상 녹화는 2학년 4반에서 하는데 2학년 4반 지금 수업 중이라서 선생님 비어있는 교실 2학년 3반에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학년 3반에서 독재를 할 것 같던 친구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써서 내게 하는 거야. 이 중에 한 10표가 나오면은 이 친구는 다른 반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2학년 3반에서는 누가 많이 나올까? 여기 딱 보니까 이름이 희도? 신희도가 나올까요? 이름 멋있는 태양? 민찬이?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희도 되게 좋아해요. 작년부터 이렇게 만났었는데 되게 친근하고 아들 같아. 자, 넘어갑니다. 클레이스테네스, 도편 추방제. 독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제도다. 뭐니 해도 아테네 민주정치에 꽃을 피운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페리클레스. 이 사람은 이제 민회를 통해서 직접 민주정치를 실현했던 사람이래요. 직접 민주정치. 여러분 정치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민주정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 나이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는 가능했어. 그 이유는 조그만 폴리스, 도시국가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직접 정치에 반영할 수 있었던 직접 민주정치가 발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잖아. 일단 전체 인구가 5천만이 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거의 반대 개념인 간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죠.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정치하는. 이거 선생님 얘기했더니 뭐 시장님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 보령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표로 정치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국회의원. 우리 보령 지역 국회의원 누구예요? 알고 있나요? 김태흠 씨죠. 김태흠 씨. 이번에 3번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태흠 씨는 우리 보령을 대표하는 우리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한계점이 있어요. 단 여자, 외국인, 노예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라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자, 외국인, 노예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적인 정치였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민주정치는 선생님이 별표를 좀 쳐줄게요. 그래서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름이 상당히 어렵죠, 서양 애들이. 그래서 우리 동양 마음에 드는 게 이름이 짧어. 박종민, 송중기, 공유. 공통점이 있죠.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자, 알아두세요. 저 쓰라고는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 내에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리스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엄매 여기에 누군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이전에 배웠었던 페르시아나요? 페르시아. 엄밀히 말하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그리스 세계로 쳐들어와요. 우리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전쟁이 벌어져. 우리가 이 전쟁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이걸 묘사한 게 뭐야? 영화 300 스파르타. 자, 스파르타. 그래서 얘네들 이제 맞서 싸우는데 영화 속과 다른 게 이걸 주도했던 나라는 아테네라고 해요. 아테네. 그 아테네는 자기들을 중심으로 동맹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동맹 이름이 뭐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아테네. 델로스 동맹이에요. 델로스 동맹. 그래서 델로스 동맹을 중심으로 페르시아를 무찔러요. 무찌르고서 이 아테네랑 델로스 동맹이 인기가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 심리가 좀 그래. 누군가 잘 나가면은 좀 시기 질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스님이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죠. 얼굴대, 몸매대, 머리대, 줌바대. 그래서 스님 항상 어디 가나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 아테네를 견제하는 나라, 라이벌 스파르타가 아테네랑 어차피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동맹이 있어요. 그 동맹 이름이 길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맞붙습니다. 자, 요 맞붙음을 뭐라 부르냐면 요거 이름 그대로 써요. 선생님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할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 머리 쓰는 아테네? 우리 민주적으로 주먹 다툼을 하지 맙시다. 민주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합시다. 스파르타. 이거 놔두세요.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스파르타가. 그렇지만 의미 없는 승리야.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쇠락하게 돼요. 그리고 얘네가 이 그리스 세계가 끝내 누구한테 망하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왕,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대왕 딱 한 명 배웠어요. 누구? 들어봤나요?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 알죠? 마케도니아의 그 멋진 젊은 영웅 알렉산드로스한테 이 그리스 세계가 망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리스 문화랑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칸이 어디서 잘릴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학교도 좀 이거 이렇게 빔으로 싸가지고 필기가 돼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EBS 강사들처럼. 그럼 나도 EBS 강사 정도 오히려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누가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학교에 이런 것 좀 기부 좀 하라고. 이게 몇십 년 전 선생님 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줄게요. 자, 에게 문명의 뒤를 이어 폴리스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이었다. 분위기가 달라요. 민주정, 군사정. 하지만 그리스 세계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 둘이 라이벌이지만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져요. 여기서 유명한 전투 있었잖아요. 마라톤 알아요?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전투랑 마라톤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에서 이제 그리스가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무찔러주고, 그 중에 마라톤 전투. 저 멀리에서 이 기쁜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지금처럼 뭐 카톡이나 뭐가 있나.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대요! 알렸다 그러잖아. 근데 그 거리, 그거를 환산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 게임이 항상 올림픽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뭐예요?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황영조 씨라는
우승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명 이봉주 맞나? 긴가민가하네. 이봉주 씨라고 은메달리스트 있어요. 더 일제시대 때는 금메달은 땄어. 베를린 올림픽에서. 근데 그분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일제 식민지 시절이잖아. 이걸 달고 금메달 따가지고 시상식장에서 고개 푹 숙이고 금메달 땄는데 푹 숙이고 이랬던 우리의 영웅이 있죠.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주 슬픈 역사야. 나라 이름 슬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마라토너. 나중에 황연조 씨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을 거예요. 이때 마라톤에서 1등 하자 우승했잖아. 이거 딱 멀게 가니까 아무튼 이거를 딱 씌워주면서 되게 감격스러워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중해 세계에 이어서 바로 그리스 문화랑 헬레니즘 문화 소개해 줄게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위로에서 아래로 갈수록 글씨가 좀 개판이죠? 쌤 쓰다 보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못 쓰겠어.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에 여기 동창회 할 때 좀 이렇게 빔 같은 거 싸가지고 쌤이 일일이 글씨도 못 쓰는데 쓰게 하지 않고 좀 빔으로 쫙 싸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화이팅! 여러분 후배들이라도 혜택을 좀 봐야지. 자, 그리스 문화의 특징,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인간 중심적이다. 자, 이건 그리스 신화 보면 알 수 있어.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했던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것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상당수가 인간을 중심에 둔 문화들 특색이 강해요. 뭐 문학은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미술은 쌤 좀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이 문화사 같은 경우는 사진과 같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아마 사진 쌤이 편집하면서 올릴 것 같은데 이 아테나 여신상,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 상당히 써줄까요? 조화랑 균형미가 아주 이쁜 조각상이자 건축물이라고 하죠. 아테나 여신상 보세요. 막 우리 구석기 때 배웠었던 기억나요? 이거 뭐 같아? 벨렌도로프의 비너스상 기억나요? 막 이게 우람했잖아. 약간 솔직히 약간 통통했는데 아테나 여신상 봐봐. 막 매끈하니 그냥 사람의 몸의 균형에 딱 맞게. 선생님이 여자라 생각하면 딱 아테나 여신상이에요. 자,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옆에 자료 나가죠. 잘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리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리스 선생님 가보고 싶은데 아테네 가면은 꼭 이 파르테논 신전 꼭 보고 싶어요. 근데 기둥도 멀리서 보면 이게 일직선이었을 때는 약간 일직선은 안 보이는데 약간 가운데가 두툼한. 그래야지 멀리서 봐야지 딱 균형이 잡혀서 멋있게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기둥 사진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거 되게 좋아해. 파르테논 신전. 그래서 선생님 몸매도 일직선이 아니고 멀리서 보면은 아름다우라고 일부러 약간 여기가 약간 좀 나왔잖아. 특히 지금 시간 2시 10분인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파르테논 신전 배가 된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세요. 선생님 완벽해. 옆모습도. 지금 약간 나오긴 했는데 파르테논 신전을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묘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희생한 거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나면 철학 빼먹을 수 없죠. 너무나 유명한 소피스트. 상대적인 철학을 이야기했고 소크라테스는 좀 반대적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소프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우리 테스 형, 우리 국민 가수 나훈아 오빠가 형님인가? 나훈아 형님이 테스 형 하면서 많이 알려졌죠. 테스. 이건 아마 도덕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헤로도토스의 역사 우리 교과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의사들이 선서한다 그러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우리 수학 시간에 우리 요섭쌤한테 물어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아직도 기억나네. A, B, C,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맞죠? 요섭쌤. 참고로 선생님 문과였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또 이과였었어요. 수학 잘했어요. 선생님 이래봐도 수학으로 과외해가지고 등록금도 벌고 수학교육과에 갈 걸 그랬나? 그랬으면 아마 여러분 못 봤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 문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헬레니즘 세계 소개해 줄게요. 헬레니즘 뭐냐면 아까 여기 그리스 지역이 어떻게 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온다 그랬죠.
자,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요 인도 서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지금 1학년 학생들 수업하러 가가지고 약간 어설하네요. 저 조용히 갔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게, 선생님이 가끔씩 이게 막 교무실을 벗어나서 막 학교 돌아다니잖아. 그럼 2학년이 아닌데 1학년 학생들이나 3학 학생들이 날 알아봐요. 알아보고 뭐라 하냐면은, 선생님 말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종민TV 막 이러고 있어. 선생님 좀 당황스러워요, 가끔은. 종민TV 봐줘서 고맙긴 한데, 만나면 이제 인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선생님 가급적 인사 받아주잖아. 근데 선생님 보고, 종민TV 이래버리니까, 선생님 약간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좀 반갑긴 하지만, 앞으로 인사로 이렇게 우리 아는 척을 합시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오는데, 영역을 이렇게까지 넓혀요. 잘 보세요, 영역을. 자, 영역. 잘 보면은, 여기는 서양이죠. 근데 여기 동양, 심지어 여기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지방까지도 차지하게 되는데 엄청난 대제국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역사 중에서 이렇게 많은 땅 차지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세계를 헬레니즘 세계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세계. 그래서 여기다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과 동양이 만났다. 동양을 어떤 어려운 책에는 뭐 오리엔트라고도 해요. 오리엔트. 서양은 요 거의 그리스 중심의 문화죠. 그래서 그리스 세계랑 동양의 오리엔트가 만났다. 요 특징이 헬레니즘 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동서양이 만났다. 우리 역사에서는 짬뽕 되게 좋아해. 내가 봤을 때 역사책 쓴 사람, 요 책 쓴 사람, 선생님 동기도 하나 있거든요. 동기가 아니라 선생님 1년 선배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짬뽕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 나랑 동갑이야. 자, 그래서 짬뽕을 좋아해요, 역사가들은.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만났다. 여기서 우리가 알렉산드로스가 했던 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본인의 이름을 딴 도시를 곳곳에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만들어, 이런 데로. 특히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이 상당히 유명했는데 우리 교과서 보니까 비슷한 위치에 내가 복원을 해놨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책 같은 것이 있어서 어떤 문화의 보고였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알아두세요.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려고 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동양을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동양을 무참히 짓밟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야. 아까 선생님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저 이탈리아의 유명한 앵커가 있어요. 앵커가 중국을 소개하는데 눈을 딱 찢었대. 나 그거 먹다가 밥 먹다가 토하는 줄 알았네. 남자 앵커랑 여자 앵커랑 눈을 딱 찢으면서 중국을 소개해 주는데 그 몇백만 명이 봤대. 이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SNS에 사과를 했는데 다리 이렇게 삐꼬고 I'm sorry 이렇게 싸가지 없게, 그것도 공중파에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 아까 밥 먹다가 막 토할 뻔 봤어요. 짜증나가지고. 선생님 중국 뭐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좋고 나빴던 부분이 있지만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너무 짜증이 나. 특히 미국 같은 데 흑인들이 막 우리 아시아 계통 막 공격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인종차별적인 거 보면은 짜증이 나. 알렉산드로스 보니까 더 그래. 알렉산드로스는 아니야. 동서융합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례들입니다. 동방은 동양이야. 군주는 왕. 동양에도 왕이 있었는데 서양 왕 체계랑 약간 달라요. 좀 더 권위적이고 왕 앞에서 숙이고. 그래서 그러한 동양의 군주정을 알렉산드로스가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시를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정복한 그 지역의 관리를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거 마음에 들어. 역시나 오늘도 부러지는군요. 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결혼을 장려해. 야, 국가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둘이 결혼을 막 시켜줘요. 난 이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쌤은 이미 결혼을 했지만 요새 뭐 취업도 어렵고 경제도 안 좋고 결혼 포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결혼이 꼭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결혼 장려 특색이 있죠. 그리고 정복지에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기도 하고 그리스어 사용을 전파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공통점이 뭐다? 동서융합 정책을 펼쳤다. 중국집에서 뭘 먹는다? 짬뽕을 먹는다. 짬뽕 비벼주세요. 짬뽕이 비비진 않나?
비빔면인가? 짬뽕 섞었어요. 아무튼 자, 이 지역의 큰 특징 보통 이 두 개 얘기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이다. 우리 앞서 배웠던 게 그리스잖아. 한번 써볼까요? 그리스 문화의 한마디로 뭐로 표현했어요? 방금 전에 배웠잖아. 인간 중심적이다. 그렇죠. 이 표현 나오면 그리스고, 근데 그리스는 폴리스 중심의 문화였었잖아요. 공동체 문화야. 한 도시 자체가 공동체잖아. 서로 다 알고. 그래서 그리스 폴리스에서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강했다라면은 여기서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강합니다. 땅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이야.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 한 국가가 아니고 엄청난 헬레니즘 세계 속에 본인도 하나의 시민일 뿐이다. 세계 시민주의. 이런 의식이 강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고, 그리스는 인간 중심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 또 미술은 강조하고 싶어요. 밀로의 비너스상. 우리 교과서는 없어요. 근데 라오콩 군상은 있을 거야. 라오콩 군상 교과서 사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면서 표정 봐봐. 하면서 표정 자체가 살아있어. 실제적이야. 사실적이야. 바로 옆에서 우리 노조영 쌤이 막 한번 공부하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찡그리는 듯한 이런 표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라오콩 근상. 우리 교과서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정 봐봐. 살아있어. 라오콩 군상.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 세계랑 헬레니즘 세계 배웠습니다. 그래서 끝내라고 종소리도 들리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할게요.